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팩트 체크도 한번. 당국 정책 당국의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정 대변인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차량 침수 사고의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로나 지하차도에 물이 불어날 경우 차량이 고립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폭우로 침수 경보 발령 시 운전자의 대응 요령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위가 약 30cm일 때는 타이어 절반과 운전석 바닥까지 물이 차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cm에 이르면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 때문에 문을 열기 어려워지고 침수 구간을 빠르게 주행하면 엔진이 꺼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미 침수 구간에 진입했다면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미리 열어둬야 하는데요.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면 창문으로 빠져나오거나 차량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져 문이 열릴 때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쳤다면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시도해야 하며 발로 차거나 안전벨트 클립, 머리받침대 등으로 유리창을 깨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상탈출용 망치 등 작은 안전장비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무엇보다 침수된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물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는 지하차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수위에 따라 차량의 상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야 하는 시점과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조건도 잘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침수 실험 장면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 차량 내부와 문 개방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보여줘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실험 장면을 통해 보편적으로 알려진 탈출 방법이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비상탈출용 망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러 대응 요령이 연속해서 제시된 만큼 보도 말미에 상황별 행동 순서를 그래픽이나 자막으로 간단히 정리했다면 시청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최종적으로 표결에 이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정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저임금 결정 시 반복되는 노사 갈등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노사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는데요. 27명의 최저임금 위원 가운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9명으로 대폭 인상과 동결로 맞붙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위촉해 해마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큰 위원회 규모를 지적하며 15명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노사 측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과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소보적 논쟁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정을 설명하며 현행 방식에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나 어느 한쪽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을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확장해 다뤘는데요. 이를 통해 최저임금 논란을 단순한 노사 간 대립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결정 방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결정 구조 개선 방향은 제시됐지만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된 개선 방향의 적용 방식과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면 시청자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식당을 고르거나 병원을 찾을 때 온라인에서 후기와 평점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이용하지 않고도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실제 이용한 적 없는 허위 후기를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업체 운영자 A씨 등은 최근 5년간 도용한 계정으로 병원과 식당, 카페 등 전국 700여 개 업체에 2만 8천여 차례 허위 후기를 올려 광고주들로부터 챙긴 금액이 20억 원 가까이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도용 계정과 보안망 우회 프로그램을 동원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꾸미고 광고주가 건넨 다른 손님의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까지 후기 작성에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광고주 등 거래업체 7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소비자가 참고하는 온라인 후기가 실제 이용 경험이 아니라 광고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통해 온라인 후기만으로 업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후기의 규모와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문제라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실제 방문 후기처럼 보이도록 계정과 영수증, 사진 등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이용자가 허위 후기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허위 후기가 실제 소비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후기를 믿고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험이나 피해 사례를 함께 다뤘다면 가짜 후기가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만 사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현장에서는 잔불 정리가 계속됐고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난주 뉴스 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밤샘 진화와 빗줄기에도 초진에만 이틀이 넘게 걸려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화재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대응 단계를 하향해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는 약 4개월 전 자체 진행한 소방시설 점검에서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6층은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포함해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모두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짚어봤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큰 불이 잡히고 대피령도 해지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여전합니다.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화재 여파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대책을 세웠음에도 밀려 들어오는 연기와 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결국 다시 대피소로 발길을 돌렸고 임시대피소에 마련된 현장 응급진료소에는 하룻밤 사이 인후통을 호소하며 찾는 인원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보도는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둘러싼 상황을 전했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화재의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잔불 정리가 이어지는 현장과 연기와 분진으로 다시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의 모습을 함께 전해 진화 상황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난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이 두 보도는 시청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앞선 보도를 통해 화재 현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이어진 보도에서 주변 주민들의 상황을 다뤄 사건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혔습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 전달하기보다 현장 대응과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함께 전달해 화재 현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주변까지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을 전하는 데 비해 연기와 분진의 상태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귀가와 대피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공됐다면 더욱 풍부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찬희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이슈 중 하나인 노령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명 중 1명이 노인층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리는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노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인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노인 우울증 문제 등 길어진 노년의 시간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인구 5,168만 명 중 고령 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 증가 속도인데요. 2022년 898만 명에서 2025년 1,051만 명, 2040년에는 1,715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빨리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많고 연금이 노후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서도 새로운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 명에서 2025년 216만 명으로 급증했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고용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빨래방, 이곳에서는 36명의 노인들이 위탁 빨래들을 정리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헬스장 등에서 받은 빨래를 특별한 역할 분담 없이 나눠서 세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시간과 업무량을 조절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보람과 적절한 수익으로 만족감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은 일 있을 때 나갈 때가 있다는 게 좋아요. 손주들 오면 용돈도 줄 수 있고,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역시 유지시켜줍니다. 은퇴 이후 무료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경제적 발판까지 마련해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노후를 살아가는 또 다른 힘이 된다고 방송은 언급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공공근로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월 평균 급여는 40만 원 수준, 특히 그중 70%는 3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공공형과 생계형 형태의 일자리를 넘어서 중장년들의 경력을 살린 민간형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개인의 상황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방송은 언급합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만큼이나 건강한 삶 또한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약에 의존하기보단 운동이 중요하며 건강에 대한 문해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나 돌봄 시설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 복지, 요양 등 필요한 돌봄을 하나로 연결해 지원하는 서비스인 통합 돌봄을 시행하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 생활이 개인 단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이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유지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마을,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로 떠나봅니다.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이곳에서는 AI 사랑방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르신들이 여러 스마트 기기들을 다루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맞추고 온몸을 움직이는 어르신들에게서는 즐거운 모습들이 묻어납니다. AI를 이용해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건강 모두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등 노인들에게 어색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등 AI 기술이 새로운 돌봄의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수톱도 재밌고 윷놀이도 재밌고 또 한번 오목도 줘서 이기고 또 과일 따먹기 과일 따먹는 것도 재밌고 꽃따기 윷놀이, 고스톱, 오목 등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지니는 노인 치매 예방 효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생기는 우울증 예방 등의 부수적인 강점들이 AI 사랑방의 특별한 효과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노년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일상의 활력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노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할 때 적극적인 도전의 자세가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고 젊은 층 또한 노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찬희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방송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언급되는데요. 예. 저는 현재 젊은 연령층이 노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나이가 드는 만큼 지금부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가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AI 사랑방처럼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설이 특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모두가 마주하게 될 시기입니다. 남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너를 띄고 있습니다. 그 진앙으로 지목된 건 단 2종목을 쫓는 레버리지 상품이었는데요. 환율을 잡겠다면서 내놓은 상품이 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도어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네. 그 다음 날은 매수 사이드카, 극단적 널뛰기가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이 이 같은 극심한 변동성의 주범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언론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와, 정말 어지러운 장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가 한국 증시 변동폭만 키우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이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20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 대금이 12조 3,264억 원이었습니다. 예. 금융위가 보완 대책을 내놓은 16일보다 오히려 159억 원 늘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증시 변동성은 키우고 있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자책을 했었죠. 외신도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당국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업계에선 초단타 자금의 쏠림이 지수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절반을 웃도는 상황에서 주가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2배씩 따라가는 상품에 뭉칫돈이 오가다 보니 이 시장 전체의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폐해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초 이 상품의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자 유인을 한다든가 고환율 대응이었는데 네.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유독 부작용만 부각이 됐고 또 이 때문에 정책 설계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은 어떻게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18조 2,82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당일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일부 상품은 하루 새 손바뀜이 24차례나 일어나는 등 초단타 거래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빠르게 사고 팔면서 대규모 자금이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증시 등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을 잡겠다는 단기 정책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을 추진한 것부터 문제라며 안정화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를 때 추격 매수하고 내릴 때 투매하는 이른바 쇼트 감마 현상이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쇼트 감마 현상은 시장에 참여하는 이 대형 기관들이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 자산이 오르면 현물이나 선물을 추가 매수하고 예. 반대로 하락하면 매도해 보유 물량을 줄이는 상태입니다. 예.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상승장에선 더 상승폭을 키우고 하락장에선 하락폭을 더 키우는 등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증시 흔드는 레버리지 ETF 미봉책으론 불안 해소 못한다라는 사설에서 50%에 달하는 삼전닉스 코스피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며 미국 시총 1위인 엔비디아는 이 미국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안팎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충분한 충격 분석 없이 해외도 있다라는 논리만 앞세워 상품 출시를 허용한 것은 정책 당국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같은 극단적인 널뛰기장에 고심하던 정부도 결국 손질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출시 50일 만에 거래 문턱을 높였고 또 네.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건데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의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두고 언론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예. 앞선 중앙일보의 사설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운용 규모 제한, 리밸런싱 방식 개선,
나아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순차적 퇴출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일보는 2달도 안 돼 레버리지 사후 약방문, 이 혼란 누가 책임지나라는 사설에서 출시 2달도 안 돼 보완책이 나온 명백한 정책 실패임에도 누구도 자리를 걸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위험한 상품은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도 아니고 환율 대책으로 도입이 됐으나 결과적으로 환율도 못 잡고 엉뚱하게 멀쩡한 증시만 널뛰기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금리 인상까지 덮친 증시, 레버리지 부작용 최소화해야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보완책을 낸 것은 설계 과정에서 이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정부는 레버리지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한겨레는 레버리지 ETF 대책 진입 규제만으로 변동성 줄일 수 있나 해서 이번 보완책이 투자 진입 장벽을 높여서 시장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이 정도 진입 규제만으로 극심한 투자 쏠림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지 의문이라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한편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랬군요.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의무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하고요. 또 투자 시 주의할 점도 잘 살펴야 될 텐데요. 언론도 이런 것들을 잘 알렸는가라고 되묻는다면 글쎄요란 물음표가 좀 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언론 보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레버리지 ETF 사전 교육 이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9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광풍에 이 은퇴자의 노후 자금과 청년의 종잣돈까지 대거 몰린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 속에 수익률이 반토막 나면서 막대한 손실을 낸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품 출시 당시에 다수의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는 했으나 증권가의 말을 빌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와 또 증권가의 해당 상품들을 설명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 물론 출시 당시의 보도들이었고 현재는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리스크 이해를 위한 보도들이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바쁜 일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이니만큼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손실을 피하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선일보의 레버리지 리스크 시리즈 기획 기사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증권 관계자조차도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의 너무나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투자 심리는 빠르게 식어갈 겁니다. 이럴 때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예. 정부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촉구해야 합니다.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증권가의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외 사례도 살펴야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소외되면 경제 어느 부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예.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 건전한 투자 방식을 적극 홍보를 해서 주식시장 성장에 따른 나라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